조선 땅에서 가장 많은 피를 부른 곳, 그곳의 이름이 살목지라고요? 최근 화제가 된 영화 살목지를 본 사람들은 묻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 섬뜩한 이름의 처형장이 정말 존재했냐고.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런 처형장은 기록에 없다고요. 그럼 대체 사람들은 왜 그곳을 죽음의 땅이라 불렀을까요? 1416년 왜 하필 조선의 처형장들은 모두 서쪽에만 몰려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지도에도 기록에도 없는 죽음의 이름, 그 너머에 감춰진 진짜 피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중구 서소문공원. 지하철을 타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의 발밑 430년 전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를. 1504년 연산군 10년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소문 밖에서 죄인을 능지처 참한 후 머리를 베고 시신을 전시하여 묻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것이 서소문 밖 처형장의 첫 기록입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뚝개우물, 망나니 우물이라 불렸던 이곳은 크고 깊어서 물의 양이 많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물의 덮개를 덮어두고 있다가 망나니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뚜껑을 열고 칼을 씻었다고 전해집니다. 사형 집행 당시의 모습은 더욱 섬뜩합니다. 망나니가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칼날에 뿜어대며 죄인 주위를 돌면 가족이나 친지들이 돈을 던져주며 행하라는 팁을 주었습니다. 가급적 고통을 주지 말고 단칼에 죽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는 정약종과 이승훈이 이곳에서 참형을 당했습니다. 1811년 밀란을 일으킨 홍경래의 목이 이곳에 효수되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병인박해를 거치며 100명 가까운 천주교인이 처형되었습니다.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김계남의 머리가 전주에서 베어져 이곳까지 압송되어 효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서소문이었을까요? 왜 조선의 처형장들은 모두 서쪽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살목지라는 처형장은 정말 존재했을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4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416년 태종 16년 예조가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사형장을 서소문 밖 성밑 심리 양천 지방, 예전의 공안 북쪽으로 정하소서. 태종실록에 기록된 이 문장이 조선시대 공식 처형장의 시작입니다. 서쪽, 왜 하필 서쪽이었을까요? 유교 경전인 예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장은 사직단 우측에 있어야 한다. 경복궁에서 바라볼 때 사직단의 우측이 바로 서쪽이었습니다. 중국 신화 속 서왕모는 죽음과 어둠을 관장하는 반인반수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쪽 끝 신령스러운 산인 곤륜산에 살면서 다양한 재앙을 내리고 5가지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서쪽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죽음과 어둠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서소문 밖은 형조와 의금부에서 가까웠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는 관청들과 가까운 곳에 처형장을 두면 신속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칠패시장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삼남지방에서 올라온 물류가 집결하는 교통요지였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처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소문 밖 내거리는 소위문이라고도 불렸던 서소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현에서 서소문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이곳은 강화도를 거쳐 양화진, 마포, 용산 나루터에 도착한 삼남지방의 물류가 집결되어 도성으로 반입되는 통로였습니다. 도성 내외를 잇는 육로가 교차되어 성저 심리 내 번화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으로 서소문 밖 내거리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칠패시장과 서소문 밖 시장이 서로 이어지며 번성의 종루가상, 이현과 함께 한양의 대표적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서소문 밖과 칠패시장에서는 시전상인 외에도 평시서에 등록되지 않은 난전상인들에 의한 활발한 상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어물과 채소의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번화한 곳에서 공개 처형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죄인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며칠 동안 매달아두는 것, 이것이 조선의 사형제도였습니다. 조선시대 사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은 사사형이었습니다. 임금이 죄인에게 사약을 내려죽게 하는 형벌입니다.
신분이 높은 양반이나 왕족에게 체면을 차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교수형입니다. 목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지만 시신은 온전했습니다. 세 번째가 참형입니다.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참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대시참형은 가을과 겨울을 기다려 형을 집행하는 방식이고, 부대시참형은 때를 가리지 않고 즉시 형을 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극형이 능지처사형입니다. 능기처참이라고도 불리는 이 형벌은 되도록 천천히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사형에 처하는 극형이었습니다. 먼저 신체의 살을 잘게 저미거나 신체의 특정한 수개처에 칼질을 하여 상처를 내고 목을 베는 것입니다. 능지처사에 처한 자는 그 시체의 매장까지도 허용되지 않았고 목과 사지를 전국 팔도에 조리 돌렸습니다. 이 네 가지 사형 중에서 사사형과 교수형은 비공개형이었습니다. 전옥서 등 감옥 내부의 특별한 처형장에서 사무적이고 능숙하게 처리되었습니다. 1878년 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기록에 따르면 효수형이 감옥 내 특별한 처형장에서 비공개로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형이 집행되고 나면 감옥에 남은 죄수들은 밥알 한 톨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공황에 빠졌고, 죽은 죄수의 귀신이 붙을까봐 밖을 향해 연달아 침을 뱉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참형과 능지처 사형은 공개형이 원칙이었습니다.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진행하여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대시참형은 형률의 적용을 받아 형조, 포도청, 의금부가 집행을 맡았고, 군율 적용을 받는 부대시참형은 군 관련 기관이 형 집행을 맡았습니다. 처형 장소도 각각 달랐습니다. 비공개 사형은 감옥 내부에서 이루어졌지만, 공개 사형은 서소문 밖, 새남터, 당고개, 양화진, 시구문 밖 등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소문 밖은 일반 사형수들이 주로 처형되던 곳이었습니다. 새남터는 성직자나 지도층 신자들의 처형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당고개는 상인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처형장이 옮겨진 곳이고, 양화진은 프랑스 함대와 관련된 사건으로 천주교인들이 처형된 곳입니다. 시구문 밖 지금의 미아리 일대는 모반죄인들이 처형되던 곳이었습니다. 1891년 2월 6일 영국의 화가이자 여행가인 아놀드 세비지 랜도어는 시구문 밖에서 진행된 처형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궁궐로 쳐들어가는 별난을 기도하다가 체포된 이근흥, 윤태선, 승려 가허 등 7명이 참수되어 효수되었습니다. 처형을 맡은 군대는 총어영이었고 처형 장소는 시구문 밖의 지금의 미아리 일대였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사형은 죄의 경중, 신분, 범죄의 종류에 따라 처형 방법과 장소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서소문 밖 내거리에서 처음 능지처참 기록이 나타난 것은 1504년 연산군 10년의 일입니다. 이후 서소문 밖 형장에서는 참형뿐만 아니라 효수경중도 이루어졌습니다. 효수경중이란 목을 베어 머리를 매달아 무사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뚝개우물은 이곳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물이 크고 깊으며 물의 양이 많아 늘 흘러내려 평상시에는 우물의 덮개를 덮어두고 있다가 망나니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뚜껑을 열고 칼을 씻었습니다. 사형 집행 당시 망나니가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칼날에 뿜어대며 죄인 주위를 돌 때 가족이나 친지들이 돈을 던져주며 행하라는 팁을 주었습니다. 가급적 고통을 주지 말고 단칼에 베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망나니는 조선시대 사형 집행인을 말합니다. 워낙에 천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서 이들 사형 집행인과 집행 장면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일제강 점기에 경성형무소장을 역임했던 나카하시 마사요시는 1936년에 쓴 책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라는 단서를 달아 망나니의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형을 집행할 때 망나니는 칼을 머리 위로 쳐든 채 잠시 동안 난무를 추고 스스로 흥분 상태에 들어간 때 그 여세로 칼을 내리쳐 한 칼에 참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사형 집행인은 소속 기관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전옥서 소속 행행쇠장, 포도청 소속 굴레, 의금부 소속 나장이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명종 때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처형된 윤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준이 수레에 실려서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 아내가 길가에서 울고 있었더니 회자수 두어 사람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윤준이 그 아내를 보고 돈 준다고 내가 죽음을 면하겠는가라고 거절하자 화가 난 회자수가 노해서 지극히 혹독하게 처형했다고 합니다. 서소문 밖 형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는
다산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을 비롯해 이승훈, 최창현, 강환숙 등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811년에는 밀란을 일으킨 홍경래의 목이 서소문 밖 내거리에 걸렸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와 1866년 병인박해를 거치면서 100명 가까운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서소문 공원이 된 처형장 자리에 현양탑을 세웠고 인근에 있는 중림동 약현성당에 서소문 순교성지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지도자 중 한 명인 김계남의 목이 효수되었습니다. 김계남은 전주에서 참형을 당한 뒤 머리만 압송되어 이곳에 효수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이사벨라 비숍은 비극적인 필치로 서소문 밖 사형장을 묘사했습니다. 범죄인들이 목이 잘리기 위해 통과하는 문이 있다. 이들의 목은 처형된 뒤 야전 냄비거리처럼 생긴 꼬챙이에 걸려 며칠 동안 전시된다. 서소문 밖 내거리, 이곳은 조선시대 한양의 공식 처형지였습니다. 갖가지 모반 사건과 범죄, 정변에 연루된 죄인들이 그곳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사형수는 크게 모반죄와 일반 범죄로 나뉘었는데 모반죄는 형장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형수들은 대부분 서소문 밖 형장에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처형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1878년 프랑스 선교사 리델은 감옥 내 비공개 처형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형이 집행되고 나면 감옥에 남은 죄수들은 밥알 한 톨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공황에 빠졌고 죽은 죄수의 귀신이 붙을까봐 밖을 향해 연달아 침을 뱉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1891년 2월 6일 영국의 화가이자 여행가인 아놀드 세비지 랜도어는 시구문 밖 지금의 미아리 일대에서 진행된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궁궐로 쳐들어가는 별난을 기도하다가 체포된 이근흥, 윤태선, 승려 가허 등 7명이 참수되어 효수되었습니다. 처형을 맡은 군대는 총어영이었고 랜도어는 그 광경을 스케치로 남겼습니다. 1832년부터 1904년까지 살았던 이사벨라 비숍은 조선을 여행하며 서소문 밖 형장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범죄인들이 목이 잘리기 위해 통과하는 문이 있다. 이들의 목은 처형된 뒤 야전 냄비거리처럼 생긴 꼬챙이에 걸려 며칠 동안 전시된다. 그녀가 본 서소문 밖은 번화한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웃고 떠드는 바로 그 옆에서 사형수의 목이 잘리고 효수되는 광경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윤보는 형정도첩에서 역적참항이라는 그림을 남겼습니다. 길 가운데 천막을 치고 휘장을 두른 임시막사에서 포도대장이 처형을 지휘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들고 죄인의 목을 베려는 순간 주변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돌리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김중근의 참형하는 모양이라는 그림에도 비슷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형 집행 당시의 모습은 일종의 의식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망나니가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칼날에 뿜어대며 죄인 주위를 도는 것을 칼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북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고 구경꾼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돈을 던져주며 행하라고 외치면 망나니는 그 돈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 단칼에 깨끗이 목을 베어주었지만 돈을 받지 못하면 일부러 칼을 무디게 하여 여러 번 내리쳐야 목이 잘리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연려실 기술에 나오는 윤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회자수 사형 집행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윤준이 돈 준다고 내가 죽음을 면하겠는가라고 거절하자 화가 난 회자수가 지극히 혹독하게 처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형이 끝나면 목은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효수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죄인의 목을 높은 곳에 걸어 만백성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적게는 3일에서 길게는 수십일 동안 목이 매달려 있었고 까마귀와 까치들이 날아와 쪼아 먹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겨울철에는 얼어붙은 목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시신은 형장 한쪽에 버려졌습니다.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영모나 천주교 관련 죄인들의 시신은 경비를 세워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신자들이나 가족들은 밤을 틈타 시신을 몰래 수습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수습한 이민식 빈첸시오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17세의 소녀는 파수 군졸의 눈을 피해 40일이 지난 후에야 시신을 빼내는 데 성공했고 닷새 밤 동안 산길로만 걸어 안성 미리네까지 운구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한 앵베르 주교와 모방 샤스탕 신부의 시신도 20일 후 용감한 신자들이 수습하여 노고산에 안장했습니다. 황사영의 백서와 조선 신자들이 북경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머리는 장대에 매달렸고 시신은 5날 5밤 동안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그러나 매일 밤 찬란한 빛이 시신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였다. 신앙의 눈으로 본 기적의 기록입니다. 처형장은 공포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신앙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구경꾼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했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앙을 외쳤습니다. 형장의 풍경은 시대의 어둠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새남터는 조선 초기부터 군사훈련장인 연무장이었습니다. 새남터라는 이름은 이곳이 북쪽 한강변의 노들나루터 인근에 위치한 얕은 모래 언덕이라 억새와 나무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은 조선 초기부터 군사들이 무예를 단련하는 연무장과 중죄인의 처형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때 서소문 박 처형장에서 주로 평신도들을 처형했다면 이곳에서는 성직자나 지도층 신자들의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군문효수란 국사범을 군법에 따라 처단하고 그 목을 군문에 걸어 본보기를 보이는 극형입니다. 1801년 신유 박해 때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새남터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주문모 신부는 새남터로 압송되어 군문효수형을 당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 때는 제2대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가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주문모 신부와 마찬가지로 군문효수를 당해 그 머리가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 시신은 3일 동안 백사장에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일 후 용감한 신자들의 노력으로 시신이 수습되어 노고산에 안장되었습니다. 황사영의 백서 81행과 1811년 조선 신자들이 북경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자의 머리는 장대에 매달렸고 시신은 5날 5밤 동안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그러나 매일 밤 찬란한 빛이 시신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였다. 망나니들의 칼춤과 북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형장의 모습은 1839년의 기해박해 때 재현되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로는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성 앵베르 주교, 성 모방과 샤스탕 신부가 이곳에서 순교한 것입니다. 1846년 병호박해 때는 한국인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 때는 프랑스 신부 9명이 처형되어 병인 양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새남터 순교성지에는 새남터 기념성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새남터에서는 모두 수십 명의 성직자와 지도층 신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이곳은 서소문 박과 더불어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순교 성지가 되었습니다. 1821년 8월 21일 충청남도 당진 솔매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김재중과 고 우르술라의 아들 김대건입니다. 1836년 6월 경기도 용인의 어느 산골 마을에 프랑스 신부 피에르 모방이 나타났습니다. 천주교 박해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모방은 이 마을에서 미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준 사람 중에는 세례명이 김안드레아라는 15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김대건입니다. 모방은 김대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소년은 똑똑했고 성격이 굳세었으며 진실한 신앙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836년 7월 김대건은 모방에게 예비 신학생으로 뽑혀 한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해 12월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등 세 신학생은 모방 신부의 소개장을 가지고 마카오로 유학을 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중국 북경을 거쳐 7개월 만에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마카오에는 프랑스 신부들이 운영하는 파리외방 전교회가 있었습니다. 김대건은 몸이 약했던 탓에 늘 잔병 치레를 해야 했지만 서양 학문과 성서를 체계적으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1845년 8월 17일 김대건은 중국 상해 김가항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주일 뒤인 8월 31일 상해를 출발하여 제주에 표착했다가 10월 12일 충청도 강경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11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활동했습니다. 1846년 5월 프랑스 선교사들의 해상 입국로를 개척하기 위해 황해도로 갔습니다. 5월 13일 마포를 출발하여 황해도로 갔으며 백령도 인근에서 중국배를 만나 편지를 전달한 뒤 순이도 등산진에 도착했다가 6월 5일 관군에 체포되었습니다. 해주 가명과 서울 포도청에서 문초를 받는 과정에서 천주교 사제 신분과 해외 유학 사실이 밝혀지고 국금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식이 출중했던 김대건은 옥중에서 몇몇 대신의 부탁으로 세계 지리에 관한 책을 만들었고 영국에서 만든 세계 지도를 라틴어 실력을 발휘하여 우리말로 옮기고 색칠하기도 했습니다. 김대건이 옮긴 지도는 헌종에게 바쳐졌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김대건의 박학다식함을 아깝게 생각하여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건이 신학공부와 사목을 위해 외국인들과 접촉한 사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영의정 권돈인의 주장에 따라 1846년 9월 15일 조선에서 금하던 천주교를 믿는다는 죄로 참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46년 9월 16일 날이 밝아왔습니다. 김대건은 한강변에 있던 새남터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5세, 천주교 신부로 활동한 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신봉승 사극작가에 따르면 김대건은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12명의 사형집행인에 의해 참수되었으며 목이 군문에 걸려 효수되었습니다. 본래 양심수의 시체는 3일 이내 가족이 찾아가도록 되어 있지만 김대건의 시체는 참수된 자리에 파묻고 경비를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당시 17세의 소년 이민식 빈첸시오는 파수 군졸의 눈을 피해 김대건 신부 순교 40일이 지난 후에 시신을 한강 새남터 백사장에서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안거나 업으며 험한 산길로 밤에만 걸어서 닷새 만에 자신의 고향 선산이 있는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에 도착하여 무사히 안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날 미린의 성지입니다. 김대건은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 103위 성인의 으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이자 헌신적인 순교자의 상징으로 사후부터 현재까지 많은 곳에서 추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로 새남터와 서소문 밖에서 이루어졌던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처형이 서울 용산의 당고개에서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가오는 설날 대목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처형장을 옮겨달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서소문 밖 내거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처형지를 옮겨달라고 요청해 한강가로 조금 나간 당고개에서 신자들을 처형한 것입니다. 1839년 음력 12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당고개에서 10명이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27일에는 이성래를 비롯해 박종원, 홍병주, 권진희, 이경희, 손소벽, 이인덕 등 7명이, 다음 날에는 홍영주, 최영희, 이문우 등 3명이 순교했습니다. 이 10명 중 9명은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성래 마리아는 시복 시성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성래 마리아는 두 번째 한국인 사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모친이자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부인입니다. 1801년 충청도 홍성에서 태어난 이성래는 17세에 최경환과 혼인한 뒤 1821년 장남 최양업을 낳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양으로 이사를 했다가 박해 위험이 있자 강원도와 인천 부평을 거쳐 수리산으로 이주했습니다. 고향과 재산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옮겨 다니는 가운데서도 이성래는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참아냈습니다. 수리산에 정착해서는 남편을 도와 마을을 교우촌으로 일구는 데 헌신했습니다. 장남 최양업은 이때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떠났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남편 최경환은 한양을 오가면서 순교자들 시신을 찾아 묻어주고 교우들을 돌봤으며 이성래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식들을 보살폈습니다. 그해 여름 포졸들이 수리산 교우촌에 들이닥쳤습니다. 부부는 자신들도 곧 체포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새벽에 수리산 교우촌을 급습한 포졸들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반갑게 맞았습니다.
최경환은 포졸들에게 교우들과 함께 질서정연하게 따라갈 테니 잠시 쉬었다가 식사를 하고 떠날 것을 권했습니다. 이성내는 포졸들을 위해 밥상을 차렸고 최경환은 포졸들이 식사를 마치자 장롱에서 옷을 모두 꺼내 포졸 한 명 한 명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순교하면 필요 없게 되는 옷이었습니다. 이성내도 젖먹이를 포함한 아들 5명을 데리고 남편을 따랐으며 신자들이 달아날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안 포졸들은 이들을 오랏줄로 묶지도 않았습니다. 부부는 포도청에서 팔이 부러지고 살이 찢어질 정도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용감하게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남편 최경환은 옥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성내에게는 육체적 고통보다 자녀들이 겪는 고통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어린아이를 투옥시키는 일은 국법에도 없었으나 맏아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 외국에 유학가 있던 이 집안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용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3살 막내 스테파노가 빈 젖을 빨다가 옥에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성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 천주를 모러 오라고 외치고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남은 아이들마저 잃고 싶지 않은 지극한 모성애였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들이 동양 나간 사이 스스로 다시 옥으로 돌아와 갇히게 됩니다. 6세에서 15세까지의 4형제는 부모들이 갇혀있는 옥에 찾아가면 자신들 때문에 부모들이 배교할 것을 우려해 동양을 해가며 살아갔습니다. 이성내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절대로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잊지 말아라. 서로 화목하게 살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맏형 토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어머니가 참수되기 하루 전 어린 형제들은 동양한 쌀과 돈 몇 푼을 가지고 희광이 사형 집행인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단칼에 베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희광이는 밤새 칼을 갈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1840년 1월 31일 이성내는 동료 신자들과 함께 형장으로 정해진 당고개로 끌려가 참수로 순교했습니다. 안온하고 평화로운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순교한 이성내 마리아는 일시적이나마 배교한 사실 때문에 1984년 시성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014년 8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습니다. 양화지는 지금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입니다. 이곳 또한 한양에서 강화가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한강의 조운을 통해 삼남지방에서 올라온 세곡을 저장했다가 재분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 본보기로서는 적격인 장소였습니다. 1866년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 함대가 정박했던 곳이 바로 양화진이었습니다. 실제로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망명한 조선 사람들이 프랑스 함대의 물길 안내원으로 고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정박했던 양화진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확실히 묻고 일벌백계의 본보기를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두 170여 명의 신자들이 순교했습니다. 현재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절두산 성지에는 1966년 병인 박해 100주년을 기념해 절두산 순례성당과 순교기념관이 지어졌습니다. 2019년 6월 1일 서울 중구 서소문 밖 내거리에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지상의 역사공원과 지하의 정화상 기념경당을 비롯한 문화복합 공간입니다. 조선시대 목숨을 다한 이를 위로하고 오늘을 사는 시민에게 위안과 평화의 공간을 제공하는 콘솔레이션 홀이 있습니다. 지하 3층 상설전시관 오래된 미래에서는 조선 후기 천주교, 서학, 동학 등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소문 역사공원에는 조선시대 국가 공식 처형장소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뚝개 우물터가 있습니다. 우물이 크고 깊으며 물의 양이 많아 늘 흘러내려 평상시에는 우물의 덮개를 덮어두고 있다가 망나니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뚜껑을 열고 칼을 씻었다는 그 우물입니다. 1984년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이 되던 해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서소문 밖 내거리에서 순교한 44명을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2018년 9월 서소문 밖 내거리 순교성지를 포함한 서울 속 천주교 순례길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박해와 순교, 자발적 신앙 수용의 특별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초의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로 거듭났습니다. 새남터 순교성지에는 새남터 기념성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곡의 순교성지는 2008년에 철거되었다가 2011년에 신계역사공원이 조성되고 그 안에 순교성지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절두산 순교성지에는 1966년 병인박해 100주년을 기념해 절두산 순례성당과 순교기념관이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살목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살목지는 조선시대 처형장이 아니었습니다. 살목지는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에 위치한 현대의 저수지 이름입니다. 1982년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준공된 농업생산 기반 시설입니다. 불길하여 이름에 잘 쓰지 않는 한자인 죽일살이 들어있어 다소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살목이라는 지명은 일대의 지명인 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화살나무를 뜻합니다. 예산군에서 소개하는 지역 지명 유래에 따르면 화살나무가 많이 자란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 또는 지형이 살목, 즉 기울어진 집을 바로 세우거나 내려앉은 기둥을 올려 받치는 데 쓰는 지렛대, 창살로 쓰기 위하여 가늘게 오린 나무를 닮은 데에서 붙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심야괴담회 방영 이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고 2026년에는 영화 살목지가 개봉하여 화제가 되었지만 이곳은 조선시대 처형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현대의 저수지입니다. 조선시대에 살목지라는 이름의 처형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쪽 십리 안팎에는 실제로 피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1416년 태종 16년에 정해진 서소문 박처형장, 1504년 연산군 10년부터 기록에 나타나는 능지처참과 효수, 1801년부터 1866년까지 이어진 천주교 박해로 서소문 밖에서만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남터에서는 1801년 주문모 신부를 시작으로 1846년 김대건 신부까지 수십 명의 성직자가 순교했습니다. 당고개에서는 1839년 음력 12월 이틀간 10명이 참수되었고 그 중에는 3살 자식을 옥에서 잃은 어머니 이성내가 있었습니다. 양화진에서는 170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권력의 칼날은 시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천주교인이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가 그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기억합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세남터 순교성지, 당고개 순교성지, 절두산 순교성지가 그 증거입니다. 1984년 시성된 44명의 성인, 2014년 시복된 124위의 순교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조선시대 살목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쪽 십리 안팎, 서소문 밖 내거리, 세남터, 당고개, 양화진에는 430년간 이어진 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처형장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452년 6월 한양 경복궁. 조선 최고명의 전순이가 왕의 등에서 고름을 짜냅니다. 두세 홉, 360cc, 컵 2잔 분량의 누런 고름이 쏟아집니다. 옥체가 어제보다 나으십니다. 어이가 보고했으나 하룻밤 사이 왕은 숨을 거둡니다. 39세, 조선 5대 왕 문종의 죽음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고름 때문에 죽다니 대체 무슨 병이길래 왕조차 막지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452년 6월 10일 음력 5월 14일 경복궁 강령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선 최고명의 전순이가 왕의 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종의 등에는 거대한 종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길이가 한자 약 30cm, 너비가 5치에서 6치, 15cm에서 18cm에 달하는 거대한 부스럼이었습니다. 전순이는 침으로 종기를 땄습니다. 순간 누런 고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서너 홉, 360cc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옥체가 어제보다 나으십니다. 날마다 건강이 회복되고 계십니다. 전순이가 자신있게 보고했습니다. 신하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문종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던 수양대군이 급히 청심환을 올리라 외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1452년 6월 10일 문종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세였습니다. 즉위한 지 고작 2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맏아들, 조선 최초의 적장자 왕,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나 측우기를 고안하고 무예에도 능해 군사에 밝았던 인물. 아버지 세종 말년 8년간 대리청정을 맡아 국정을 완벽하게 처리했던 그가 고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좋은 약재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조선 최고 명의들이 밤낮으로 모시는 사람. 그런 왕이 종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신하들은 통곡했습니다. 백성들은 세종의 상사 때보다 더 슬퍼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어린 단종은 12세, 아버지를 잃은 어린 왕은 불과 1년 후 숙부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만약 문종이 몇 년만 더 살았더라면, 단종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버텼더라면 계유정난의 피바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건강했던 세자가 36세에 등에 종기가 났고 3년 후 그 병 때문에 죽을 줄을. 과연 이 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조선 최고 권력자조차 막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문종만 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조선 27대 왕 중 12명이 이 병에 시달렸고 5명이 이 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종, 효종, 정조, 순조 모두 똑같은 병, 종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3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14년 음력 10월 3일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의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문종이 될 이 아기는 세종과 소원왕후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건강한 아기가 39세의 고름 때문에 죽을 줄은. 문종은 총명했습니다. 1421년 7세의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종은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웠고 그 충녕대군이 바로 세종이 된 것입니다. 문종은 조선 최초로 적장자로 왕세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약사어서수, 유계에 모두 능통했습니다. 특히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고 군사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측우기도 사실 문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1441년 문종은 비의 양을 재는 기구를 만들면 백성들의 농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제안했고 이것이 세계 최초의 측우기로 탄생했습니다. 1445년부터는 아버지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문종의 나이 31세, 그는 8년간 국정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세자가 처리한 일은 내가 다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저료 편찬을 주도했고 동국병감을 출간했습니다. 병제를 정비해 3군 12사를 5사로 줄이면서도 병력은 오히려 증대시켰습니다. 북방의 오이라트 침공 위협에 대비해 방어체제를 일신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자 직접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렸는데 그 문장이 너무 뛰어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절절해 신하들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제사 이후 전염병이 잦아들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그는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고 정통성도 완벽했습니다. 세종의 적장자, 소원왕후의 아들, 왕세손 시절부터 왕세자, 그리고 왕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흠도 없는 정통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문종을 존경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은 3월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명나라로부터 정식 책봉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종이 오래오래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미 문종의 몸속에서 무서운 병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 병이 3년 전인 1449년 그가 36세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병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449년 세종 31년 음력 10월 12일 세종실록에 놀라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세자가 작년 10월 12일 등 위에 종기가 났는데 길이가 한자가량 되고 넓이가 5치에서 6치나 되는 것이 12월에 이르러서야 골마 터졌습니다. 한자는 약 30cm입니다. 5치에서 6치는 15cm에서 18cm입니다. 성인 남자의 등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종기였습니다. 그것이 2달 동안 곪다가 터진 것입니다. 실록은 계속됩니다. 창근의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한 것이 6개나 나왔고 또 12월 19일에 허리 사이에 종기가 났는데 그 형체가 둥글고 지름이 5치에서 6치나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물지 아니하여 일어서서 걸어다니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의방의 꺼리는 바로서 생사에 관계되므로 생사에 관계된다. 어이들이 이미 그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이 왕세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문종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어서는 것도 걷는 것도 손님을 맞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로서 해야 할 대리청정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종은 걱정했습니다. 자신도 이미 병들어 있었고 아들마저 이런 병에 시달리니 앞날이 불안했습니다. 어이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의 전순이가 치료를 맡았습니다. 온갖 약재를 동원했습니다. 침을 놓고 뜸을 뜨고 고름을 짜냈습니다. 1449년 9월 29일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자의 종기뿌리가 빠져나왔다. 참으로 기쁘다. 왕이 기뻐할 만큼 심각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기는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1450년에도 1451년에도 계속 재발했습니다. 문종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은 3년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전 해인 1446년에는 어머니 소원왕후가 돌아가셔서 이미 3년상을 치렀습니다. 6년 동안 연속으로 상복을 입은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게다가 왕이 되면서 업무는 더 늘어났습니다. 밤낮 없이 국정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몸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종기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1452년 들어서는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문종은 자주 침상에 누워야 했습니다. 신하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해 6월 마침내 전순이가 종기를 따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종에게는 마지막 치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종기.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소한 병명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종기는 피부 모낭 주위에 세균이 침입해 생기는 화농성 염증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스럼으로 시작됩니다. 만지면 아프고 단단한 붉은 결절이 생깁니다. 점점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노란 고름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렁물렁해지다가 완전히 골무면 고름이 터져 나옵니다. 문제는 조선시대에는 이것을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독 기술이 없었습니다.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침으로 따서 고름을 짜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면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폐혈증에 걸리면 죽음에 이릅니다. 조선시대 의술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종기라는 말 안에 온갖 피부질환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봉화지겸, 모낭염, 림프절염, 심지어 피부암까지도 종기라고 불렀습니다. 부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는 모든 것을 종기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등창이었습니다. 등에 생기는 큰 종기를 등창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생겨서 치료가 더 어려웠습니다. 문종이 알았던 것도 바로 이 등창이었습니다. 왜 조선 왕들에게 종기가 이렇게 흔했을까요? 첫째,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잘못된 건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할 때 옷을 벗으면 풍기가 침입해 병이 생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온천욕은 진액이 빠져나가 원기가 손상된다고 생각해서 피했습니다. 왕들은 이런 관념을 더욱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청결하지 못했고 세균이 침입하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둘째, 과식과 고기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왕들은 매일 진수성찬을 먹었습니다. 고기,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운동은 부족했습니다. 왕의 일과는 대부분 앉아서 하는 정신노동이었습니다. 자리를 이동할 때도 가마를 탔습니다. 이런 생활은 비만과 당뇨, 그리고 혈액성 염증 질환을 일으켰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종기가 쉽게 생깁니다. 셋째,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왕의 일은 만기라고 불렸습니다. 만가지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상소를 읽고 정책을 결정하고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왕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당파 싸움, 외교 문제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조선 왕 평균 수명이 46세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종만 종기로 고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27대 왕 중 12명이 종기를 앓았습니다. 그중 5명이 종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종은 1469년부터 1494년까지 25년간 재위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요순 같은 성군이고 밤에는 걸주 같은 호색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색을 밝혔습니다. 12명의 후궁을 두었고 2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몸은 지쳐갔습니다. 등과 머리에 수많은 종기가 생겼습니다. 1494년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종기였습니다. 효종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아픔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벌을 꿈꾸며 군사를 양성했습니다. 1659년 8월 효종의 어깨에 종기가 났습니다. 어의 신가기가 침으로 종기를 땄습니다. 그런데 신가기가 실수를 했습니다. 종기를 잘못 딴 것입니다. 10일 후 효종은 41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신가기는 조선 500년 역사상 유일하게 사형당한 어이가 되었습니다. 왕을 죽인 죄였습니다. 원래는 참수형이었으나 교수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현종도 종기로 고생했습니다. 숙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숙종은 60세까지 살았지만 말년에 온몸에 종기가 생겨 고통받았습니다. 경종은 37세의 종기로 사망했습니다. 순조는 헌종의 할아버지였는데 그 역시 종기 때문에 45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들도 종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정월대보름에 불엄 깨물기라는 풍습이 생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호두나 밤 같은 견과류를 깨물면 한 해 동안 부스럼, 즉 종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대보름날 불엄을 깨물어야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종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민간에서는 종기치료 전문가가 등장했습니다. 치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종기를 치료하는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종기가 얼마나 흔했는지 또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들은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의들이 밤낮으로 모셨습니다. 귀한 약재를 아낌없이 썼습니다. 인삼, 녹용, 사양 같은 보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종기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의학 수준의 한계였습니다.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소독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침을 놓을 때, 종기를 뗄 때 기구를 소독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씻지 않았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도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아 산효결로 산모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치료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효종을 죽게 한 것도 바로 이런 2차 감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종이 죽은 지 348년 후 1800년 여름 또다시 종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조선 22대 왕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1752년에 태어나 1776년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최고의 개혁 군주였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해 문의의 부흥을 이끌었고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장용령을 만들어 왕권을 강화했고 실학자들을 등용해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정조에게도 종기는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정조실록을 보면 즉위 초부터 크고 작은 종기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수없이 나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종기가 심해졌습니다. 1800년 6월 25일 음력 기록입니다. 정조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약원 신하들을 불러 접견하고 상이 이르기를 시민과 정윤교를 들어오게 하라. 밤이 깊은 뒤에 잠깐 잠이 들어 자고 있을 때 피고름이 저절로 흘러 속적삼에 스며들고 이부자리까지 번졌는데 잠깐 동안에 흘러나온 것이 거의 몇 대가 넘었다. 종기 자리가 어떠한지 궁금함으로 경들을 부른 것이다. 몇 대? 1대는 약 1.8리터입니다. 잠깐 사이에 1.8리터가 넘는 피고름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양입니다. 정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조는 의학에 해박한 왕이었습니다. 유의, 즉 유학자이면서 의학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신하들과 치료법을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도 종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같은 해 6월 초 종기의 상태를 설명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등골뼈 아래쪽부터 목 뒤 머리가 난 곳까지 여기저기 부어올랐는데 그 크기가 어떤 것은 연적만큼이나 크다. 연적은 먹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주먹만 한 크기입니다. 그런 크기의 종기가 등과 목에 여러 개 생긴 것입니다. 정조는 48세였습니다. 한창 개혁을 추진하던 나이였습니다. 1800년 1월 그는 아들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1세였습니다. 정조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15세가 되는 1804년에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수원 화성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노래당과 미로한정이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종기가 발생한 지 24일 만에 정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였습니다. 창경궁 영춘원에서였습니다. 정조실록은 기록합니다. 유씨의 상이 창경궁의 영춘원에서 승하하였는데 이날 햇빛이 어른거리고 삼각산이 울었다. 정조의 죽음으로 조선의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11세 순조가 즉위했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장용령은 혁파되었고 남인 실학자들은 탄압받았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시 1452년 6월 10일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종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조선 최고 권력자들이 종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를. 첫째,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풍기가 침입한다는 미신을 믿었습니다. 특히 왕들은 이런 관념을 더욱 철저히 지켰습니다. 몸이 깨끗하지 않으니 피부에는 항상 세균이 득실거렸습니다. 작은 상처만 생겨도 그곳으로 세균이 침투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비누도 없었습니다. 소독약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둘째, 과도한 영양 섭취와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왕들은 매일 고기를 먹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과식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비만, 당뇨,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세종도 당뇨병을 앓았고 태조와 정종, 태종은 중풍으로 사망했습니다. 모두 이런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왕의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의 상을 치르면서도 국정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3년 상 기간 내내 상복을 입고 정사를 돌봤습니다. 정조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과로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넷째, 당시 의학의 한계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균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소독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침을 놓을 때, 종기를 뗄 때 그 어떤 기구도 소독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도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19세기까지도 유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847년 헝가리 의사 제멜바이스가 손을 씻으면 산요결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동료 의사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만큼 소독 개념이 생긴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세균 감염을 치료할 약이 없었던 것입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된 것은 1928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균 감염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종기가 생기면 고름을 짜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면 더 심각해졌습니다.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이 발생했습니다. 폐혈증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문종이 죽은 것도 폐혈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순위가 종기를 땄을 때 2차 감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도 이것으로 설명됩니다. 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대가 넘는 피고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심각한 감염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24일 만에 사망한 것도 폐혈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 왕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특히 종기 같은 세균 감염은 당시 의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문종이 죽은 지 207년 후인 1659년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효종이 종기 때문에 사망한 것입니다.
어의 신가기가 종기를 잘못 따서 왕이 죽었습니다. 신가기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왕은 이미 죽었고 종기는 여전히 조선 왕들을 괴롭혔습니다. 141년이 더 지난 1800년 정조가 또다시 종기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350년 동안 조선 왕들은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갔습니다.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잘못된 관습과 미신이 너무 뿌리 깊었습니다. 목욕하면 풍기가 침입한다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온천욕은 원기를 손상시킨다는 믿음도 그대로였습니다. 의학 지식은 발전했지만 기본적인 위생관념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왕의 생활 방식은 바뀔 수 없었습니다. 과식, 운동 부족, 과로는 왕의 숙명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진상하는 음식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국정은 쉴 틈 없이 왕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의학기술의 한계는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세균학이 발전한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항생제가 나온 것은 20세기입니다. 조선이 망한 것이 1910년이니 조선 왕들은 끝까지 이 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치종이라는 종기치료 전문가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쌓으며 나름의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종기에 효과가 있다는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고름을 짜낸 후 상처를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과학적 근거는 몰랐지만 경험적으로 소독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종기치료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풍나병은 모두 악풍과 기해하는 바에 범촉되어서 생겨나는 병이다. 처음에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마비되고 점점 괴로워지며 가려운 것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과 같고 붉고 검은 발진이 생긴다. 허준은 종기의 증상을 정확히 관찰했고 여러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기는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항생제 몇 알이면 쉽게 낫습니다. 심한 경우 간단한 외과 수술로 제거합니다. 소독된 환경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2차 감염 걱정도 없습니다. 3일이면 치료됩니다. 문종이 만약 오늘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36세에 등에 종기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갔을 것입니다.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완전히 나았을 것입니다. 39세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50세, 60세까지 살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을 것입니다. 단종은 아버지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계유정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육신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48세에 종기로 죽지 않았다면 그가 꿈꾸던 개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장용령을 강화하고 수원 화성을 완성하고 실학을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60세, 70세까지 살면서 조선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세도 정치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과 부가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들은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최고 명의들이 모셨고 최고 약재를 썼습니다. 하지만 종기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은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청결, 적당한 식사, 충분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것이 최고의 명의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병도 방치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기는 작은 부스럼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죽습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쉽게 낫습니다. 셋째,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세균학의 발전, 20세기 항생제의 발견이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조선 왕 평균 수명은 46세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인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거의 2배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간 종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